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식이 말을 끊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듣는 눈빛을 보았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마음이 쿵 가라앉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감정이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왜 그렇게 깊이 파고드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이야기이고 감정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령정신건강연구팀이 여러 해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족관계에서 받는 심리적 상처가 혈압이나 혈당보다 훨씬 빠르게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에는 신경을 씁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관절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건강,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쌓이는 감정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참고 넘어가고 어차피 자식인데 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그 묻어둔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노년의 감정 상처가 뇌에 더 치명적인지. 둘째, 우리가 모르고 반복하는 심리적 자해 습관. 셋째, 자식 관계에서 심리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 보호 루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드셔도 뇌는 서서히 낡아갑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가슴이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학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 그것이 노년에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73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으면서도 표현하지 않고 억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습니다. 2.3배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뇌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충격이 되셨나요? 저도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억압하며 관계 상처를 혼자 사귀는 것이 뇌에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을 처리하는 작은 공장 같은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긴장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감정이 들어오고 처리되고 나가는 흐름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들어오는 속도는 여전한데 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말하자면 공장의 원료는 계속 들어오는데 완성품이 쌓이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감정 표현마저 억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료가 공장 안에서 발효되고 부패하고 결국 공장 자체를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노년에 억압된 감정이 뇌를 손상시키는 원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손상은
증상이 없이 진행됩니다. 혈압은 어지러우면 알 수 있고 혈당은 자주 목마르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억압으로 인한 뇌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확 떨어지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전까지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이십니다. 남편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밥상에서 어르신이 말을 꺼낼 때마다 아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새벽에 자주 잠이 깼고 어느 날 자신이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연령보다 3년에서 5년 정도 더 빨리 저하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많은 세월 동안 혼자 사겨온 감정들이 자신의 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변에 계신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앞에서 감정을 감추고 혼자 사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습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5분 감정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오늘 서운했습니다. 오늘 속이 상했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뇌의 편도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한 달간 실천한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1%,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대신 짧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떠셨는지,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두세 줄만 적어 두십시오. 이것을 감정 일기라고 합니다. 글을 잘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춤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이 펜을 쥐고 감정을 종이 위에 내려놓는 그 행위 자체가 뇌 안에서 쌓이던 감정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보너스입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십시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호르몬, 공감의 호르몬입니다. 이 물질이 편도체의 과부하를 막아주고 감정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노년에 감정을 억압하면 뇌가 손상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소리 내어 감정 표현하기, 감정 메모하기, 공감할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 5분이면 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이나 며느리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 웃으면서 넘기신 적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윗사람이 부모가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학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웃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과 표현이 불일치할 때, 즉 화가 나는데 웃거나 슬픈데 괜찮은 척할 때 뇌는 이중으로 일을 합니다. 감정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숨기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감정 억제 이중 처리라고 합니다. 이 이중 처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의 전두엽, 즉 판단과 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전두엽이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반복해온 감정 억제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감정 불일치, 즉 속으로 느끼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패턴이 강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2.7배 높았습니다. 2.7배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 증상이 있는 그룹은 치매로 전환될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 앞에서 실제 감정과 다른 표정을 짓는 일이 자주 있는가? 나는 화나는데 웃는 일이 많은가? 나는 슬픈데 괜찮은 척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전두엽은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를 지키는 이야기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정과 표현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맛없는 음식이 나왔을 때 이게 제 입에는 좀 안 맞네요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솔직함이 쌓이면 뇌는 감정 억제 이중 처리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정 표현이 어려운 자리라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가시거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시거나 물 한 잔을 가지러 부엌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이것이 전두엽의 과부하를 잠깐 해소해 줍니다. 세 번째, 역시 보너스입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전두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이 습관이 감정 조절 능력을 서서히 회복시켜 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정과 표현의 불일치가 반복되면 전두엽이 손상됩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표현하기,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자리 피하기, 거울 보며 자신의 감정 확인하기,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결혼 뒷바라지, 자식의 집 마련, 손주 양육까지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도울수록, 내어줄수록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대학교 병원 고령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를 5년간 관찰한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 지원과 감정적 의존을 동시에 할 때 자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본능적으로 그 무게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자신의 직장, 배우자, 자녀 양육으로 이미 감정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모가 강한 감정적 의존을 보낼 때 자녀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모와의 접촉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부모의 뇌는 어떻게 됩니까?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는 이 반복 패턴이 뇌의 보상 회로를 손상시킵니다. 보상 회로는 기쁨을 느끼는 능력, 희망을 느끼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다가오는 것이 있어도 또 실망할까봐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 우울증이 시작되는 기전 중 하나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후 담당 의사가 어르신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가도 금방 아닌 것 같아요. 금방 무감각해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상 회로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손주가 재롱을 피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것. 좋은 날인데도 마음 한편이 항상 허전한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보상회로는 회복이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대의 크기를 조정하십시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 보호입니다. 오늘 자식이 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 대신 오늘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나는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보상 회로가 손상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식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드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동네 한 바퀴 산책, 오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기쁨들이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너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예쁜 편지지 한 장, 좋아하는 꽃 한 송이면 충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이 행위가 보상회로에 건강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을 위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세 번째 주제 정리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감정 의존은 뇌 보상 회로를 손상시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대의 크기 조정하기, 나만의 작은 기쁨 매일 만들기,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선물 사기. 이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억압이 뇌를 손상시킨다는 것, 감정과 표현의 불일치가 전두엽을 지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기대가 보상회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있으십니까? 자식 생각, 관계 생각, 오늘 있었던 일 생각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 말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일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갈등이나 관계 스트레스로 인한 반추 사고, 즉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행동이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질을 극도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마치 청소부처럼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뇌에 쌓이고 이것이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 덩어리와 연결됩니다. 즉, 관계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것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로 가는 경로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조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520명을 분석한 결과 수면 중 반추 사고를 경험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 관련 바이오마커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추 사고, 즉 잠들려는데 자꾸 같은 걱정이 돌아오는 그 패턴이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이 오십니까?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관계와 관련된 생각에서 뇌를 분리시키십시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손에 따뜻한 물을 받아 3분간 손을 담가 두십시오. 따뜻한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각성 상태를 낮춰줍니다. 이것이 반추 사고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식사가 맛있었다,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런 것들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감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부분을 안정시키고 반추 사고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걱정이 계속 온다면 그 걱정을 종이에 적고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십시오. 오늘 밤은 이 걱정을 처리할 수 없으니 내일 낮에 생각하겠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그 걱정을 밤새 처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수면 청소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 정리입니다. 관계 걱정으로 인한 수면 중 반추 사고는 뇌의 치매 위험을 높이는 노폐물을 축적시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손 담그기, 감사한 일 세 가지 떠올리기, 걱정은 종이에 적어 내일로 미루기,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나 가족 앞에서 내가 약해 보이는 것,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평생 강한 사람이었고 평생 해결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을 때에
그 수치심 말입니다. 이 감정 여러분만 느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존감 손상과 관련된 수치심 감정이 반복될 때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적으로는 몸에 긴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를 손상시킵니다. 해마가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익숙한 길에서 헷갈리고 하려고 했던 것을 깜빡 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이 노망이 아니라 반복된 수치심 감정이 해마를 손상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자식에게 기대야 하는 부분이 생길 때 그 자체를 창피하게 여기고 감추려 하는 것, 그 숨김의 에너지가 뇌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뇌에 보내는 신호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나는 필요할 때 주도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자존감을 높이고 코르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지금 살아온 시간과 경험의 무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전쟁을 이겨냈고 굶주림을 이겨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지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몸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요리, 정원 가꾸기,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기, 오랜 친구와 가장 오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 작은 유능감 경험이 해마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다섯 번째 주제 정리입니다. 반복적인 수치심 감정은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기, 살아온 시간의 무게 기억하기, 매일 하나씩 잘하는 것 찾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말을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의 서운함.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어르신은 더 상처를 받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관계 연구팀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60세 이후 부모 자녀 갈등에서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호소할수록 자녀는 죄책감, 방어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방어 반응이란 무엇이냐? 비난받는다고 느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반응으로 사과보다는 반박, 공감보다는 거리두기, 이해보다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즉, 내가 힘들다고 더 강하게 말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반복될수록 어르신의 좌절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통의 호소 대신 구체적이고 작은 요청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대신 이번 주말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막연한 고통의 호소는 자녀를 압박하지만 구체적이고 작은 요청은 자녀가 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화의 시작을 자신의 감정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궁금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요즘 일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실망을 표현하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갖고 감정을 정리하신 후 대화하십시오. 감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정리입니다. 고통의 직접적 호소는 자녀의 방어 반응을 유발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작고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꾸기, 상대방 궁금함으로 대화 시작하기, 감정 정리 후 대화하기. 이 세 가지가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지킵니다.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상황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아닌가?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어느 나이에도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평생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상된 부분도 반복된 부정적 패턴도 새로운 습관과 자극으로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매일 좋아하는 것 1가지 하기, 매주 친구와 이야기 나누기. 이것만 3개월간 실천한 그룹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인지 기능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된 것입니다. 70세에도 75세에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진단을 받으신 후 담당 의사의 권유로 작은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저녁에 짧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를 다시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전 검사보다 인지 기능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르신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제에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신경가소성. 우리 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싹이 트고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자, 잠깐 우리 함께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으시나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능력이 아직 충분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하게, 어제보다 조금만 더 감정을 표현하게, 어제보다 조금만 더 자신의 기쁨을 찾게.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뇌를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9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냐고.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표현을 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I 메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내 말을 끊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왜 항상 내 말을 잘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방어적이 됩니다. I 메시지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을 하다가 끊기면 좀 서운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방어할 필요를 덜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 미안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고령심리연구팀이 이 표현 방식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I 메시지 방식의 표현을 2달간 연습한 그룹은 가족과의 갈등 빈도가 34% 감소했습니다. 34%입니다. 거의 3번에 1번꼴로 갈등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스스로도 감정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반응이 다시 자신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을 떠올리시고 이것을 I 메시지로 바꾸어 보십시오. 너는 왜 이래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의 그 따뜻함, 그 경험을 이제 우리가 먼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린다는 것은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며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 예전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눈물이 나거나 욱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 즉 감정 조절 담당 부위가 지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감정을 억압하고 억누른 결과 전두엽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두엽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엽을 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원에 가거나 특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눈을 살짝 감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등이 의자에 닿는 느낌,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딱 5분씩만 하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 하루 5분 호흡 명상을 한 달간 실천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2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9% 감소는 전두엽이 그만큼 덜 긴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5분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잠깐 해볼까요? 지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코로 깊게 숨을 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해봅시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것이 전두엽에 보내는 쉬어가는 신호입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상처받을 때 가장 깊이 받는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당했을 때라고. 그 무시가 왜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무시는 존재 부정으로 경험됩니다. 즉, 내가 한 말이 무시당했을 때 그 사람의 뇌는 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대우받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신체 통증과 동일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무시당한 그 느낌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고 그렇게 깊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처리해야 합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상황이 끝난 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그 고통을 일부러 느껴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몸에 저장됩니다. 그 감정이 몸속에 남아 계속 뇌와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면 처리가 됩니다. 공장의 비유를 다시 사용하면 원료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고통을 일기에 쓰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쓰십시오.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 처리를 도와줍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언어화라고 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감정 처리 시스템이 그 감정을 훨씬 빠르게 처리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고통이 자꾸 올라올 때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 알아차림이 뇌에 이 감정은 지금 처리 중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감정의 강도를 낮춰줍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그룹은 가족 관계에서의 감정 상처 회복 속도가 평균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함은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함은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어딘가 나약한 것처럼 혹은 자식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외로움을 정면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특히 뇌의 인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외로움을 경험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5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운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인식하고 사회적 연결을 찾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과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 즉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경우, 이것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고통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명절에 다 모이는데도 자리를 파하고 나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연결은 가족만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동질감,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외로움이 해소됩니다.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관계로 채우는 것,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리한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잊고 지낸 오랜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로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가 주는 따뜻함은 새로운 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서로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그 안도감이 외로움을 빠르게 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모이는 소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동네 건강 체조 모임, 사진 동호회, 독서 모임, 교회나 사찰의 소그룹,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공동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을 채워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봉사활동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년에도 큰 강점이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봉사활동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 증상이 41% 낮았습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 시간, 따뜻함,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과거의 특정 순간에 자꾸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자식이 했던 어떤 말, 3년 전 명절에 있었던 어떤 일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분노나 서러움이 새롭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뇌 건강에 위험한지 아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 뇌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즉, 1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떠올리며 분노를 느끼면 뇌와 신체는 지금 현재에 실제로 그 사건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건강을 계속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분노를 지금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지금 내 뇌를 손상시킵니다. 용서는 그 잘못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과거에 의해 지배받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용서 심리치료에 참여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3개월 후 혈압이 평균 8.3mm 수은주 낮아졌습니다. 면역 기능 지표도 개선되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용서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오늘 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서운하거나 억울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이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 상처였다. 그러나 나는 그 상처가 지금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복할수록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조금씩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용서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통합의학연구팀이 50년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세포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몸의 방어 시스템도 동시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과 큰 다툼이 있은 다음 날 몸이 으슬으슬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감기에 걸린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낮추고 그 결과 신체가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 연결을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집니다. 긍정적 방향의 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쐬십시오. 창문을 열고 얼굴에 아침 햇볕이 닿게 하십시오. 햇볕이 피부에 닿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하루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주기적으로 드십시오. 단순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된장찌개, 좋아하는 과일, 오랫동안 드시고 싶었던 것, 먹는 행위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연결된 기억들이 함께 활성화되어 뇌의 보상회로에 건강한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십시오.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뇌와 신체가 이완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저녁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경계에 대한 것입니다. 경계라는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경계는 구조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있는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가족상담팀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과 자식 사이에 적절한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는 부모의 경우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경계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란 무엇입니까? 자식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 자식의 양육 방식을 인정하는 것,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날을 자신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며 살았습니다. 그 경계를 만드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식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드는 연습 하나씩 해보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자신을 위한 날로 만드십시오.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은 지켜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견보다는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질문들이 경계를 지키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건강한 부모의 모습,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스스로 행복을 찾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의 시작이고 관계 건강의 시작이고 삶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뇌가 손상됩니다.
소리 내어 표현하고 감정을 메모하십시오. 속마음과 다른 표정이 반복되면 전두엽이 지칩니다. 작은 것부터 솔직하게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보상 회로를 망가뜨립니다. 나만의 작은 기쁨을 매일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걱정의 반복이 뇌 청소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 담그고 감사한 것 3가지 떠올리십시오. 반복적인 수치심은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기억하고 오늘 잘 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고통의 호소는 자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작고 구체적인 요청으로 바꾸십시오. 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20분 걷기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즐겁게 걸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의 강함을 선택하십시오. 감정 표현 방식을 바꾸십시오.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십시오. 5분 호흡 명상으로 전두엽을 쉬게 하십시오. 감정 고통을 일부러 느끼고 처리하고 일기에 적으십시오. 외로움을 인식하고 가족 밖에서도 연결을 찾으십시오. 과거의 상처에서 자신을 위해 자유로워지십시오.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경계를 만드는 것이 자식을 더 존중하는 것임을 아십시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리 건강과 음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감정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정신건강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은 장뇌축이라는 직접적인 연결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하고 감정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에 염증이 생기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장에는 400가지 이상의 세균이 삽니다. 이 세균들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뇌가 아닌 장에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것이 뇌로 전달되어 감정이 안정됩니다. 그러나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감정, 불안정, 우울감, 불안이 높아집니다. 우리 세대에서 장 건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에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정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위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드십시오. 이것들이 장에 유익균을 공급합니다. 우리 전통식품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발효식품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들이 사실 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야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8잔, 온도는 미지근하게,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이 잘 움직여야 유익균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고 채소를 충분히 드신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 점수가 4개월 만에 36% 감소했습니다. 36%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약을 쓰지 않고 음식만 바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은 정신건강의 최고 처방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드시던 음식,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8시간씩 잤는데 이제는 5시간도 자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나이 탓이냐고 물으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수면의 질 저하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낮 동안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수면 장애를 가진 어르신 350명을 분석한 결과 수면 위생 교육만으로 72%의 어르신에서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없이 습관만 바꿔서 72%가 좋아진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무엇입니까? 수면의 질을 높이는 습관들을 말합니다. 아침편에서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의 생체 시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쐬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이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준비시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낮에는 가급적 낮잠을 짧게 자십시오.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저녁편에서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십시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의 화면을 줄이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10분간 담그십시오. 발이 따뜻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몸이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습관들을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감정 조절이 쉬워집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뇌를 위한
일상 루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야 하느냐?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하냐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 루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뇌 건강 루틴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룹은 매일 다음 세 가지만 했습니다. 아침에 20분 걷기, 낮에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저녁에 감사한 것 세 가지 적기. 1년 후 결과입니다. 새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뇌 혈류 검사에서도 혈액순환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 점수는 45%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20분 걷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감사한 것 세 가지 적기. 이 세 가지가 1년 만에 뇌를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사진 찍는 방법을 배워도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하나 시도해 봐도 됩니다. 모르던 단어 하나를 배워도 됩니다. 뇌가 새로운 것을 처리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이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대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살고 더 여유롭게 가족과 관계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관계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뇌에 건강한 자극을 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 정리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답이 있겠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더 충만하게 살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완화의료팀의 연구에서 이런 생애 회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한 어르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 관계의 질도 더 높았습니다. 삶의 끝을 의식할 때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그 모습을 향해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밝혀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그 자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쓰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변화들이 어느 날 우리가 돌아보면 커다란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과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 사실 처음부터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자식의 미래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사랑 방식이 뇌에는 큰 부담이었다고, 그리고 그 부담을 이제라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말이 자식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연민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충분히 이해해. 잘 해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도 못 참아? 이 나이에 뭘 이런 것 가지고 강해져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친구에게는 친절한데 자신에게는 가혹한 것입니다. 이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뇌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 연구에서 자기 연민 훈련을 받은 어르신 그룹이 2달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가족 관계까지 바꿔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게 느끼는 것이 당연해. 이 한마디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나이에 이 정도 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자기 비판이 줄면 뇌가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자신이 잘한 것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산책했다. 오늘 좋아하는 것을 먹었다. 오늘 친구에게 연락했다. 이 작은 인정이
보상 회로를 자극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친절할수록 우리 가족에게도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때로는 구식처럼 때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과 생각이 다를 때,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을 아끼실 때,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뀔수록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경험한 사람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쌓인 지혜,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어려움 속에서 찾은 방법들, 이것들은 빠른 세상에서는 오히려 희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지혜를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훈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요.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로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연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세대 간 이야기 나누기, 즉 세대 간 서사 공유를 정기적으로 한 가족에서 자녀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의 살아온 이야기가 자식에게 정서적 자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천천히, 자연스럽게, 강요 없이 그 이야기들이 자식에게 닿을 때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정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걸으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의 시작이고 관계 건강의 시작이고 인생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오셨고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격으로 자신을 돌보실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한 걸음씩 조금씩 꾸준히 우리가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댓글에 오늘 느끼신 것,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것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